짠! 오늘 소개할 책은 출판사 더 플래닛에서 출판이 된 윤동주 시인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윤동주 유고 시집입니다. 유고 시집이라는 건 작가가 사망한 뒤에 나오는 시집이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오늘은 윤동주 시인의 시집입니다. 오늘은 윤동주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의 생애와 어떤 상황, 어떤 배경에서 이런 시를 쓰게 되었는지 중간중간 그 시를 함께 읽으면서 알아보려고 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윤동주 시인의 생애와 배경, 시와 해석 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약간 아주 조금 문학 시간 같은 느낌이 들 수는 있는데 그게 다 여러분들 기분 탓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시에 대한 해석 있죠. 별 하나에 어떤 하나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이 하나는 어떤 느낌이고, 그래서 요 최초의 손과 요 최후의 나 이런 거는 제가 많이 생략을 하고 그냥 시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느끼든 그 시를 보고 듣는 순간 그 시는 여러분들 거니까요. 그죠? 자, 그럼 저는 그냥 좋은 시를 여러분들한테 읽어준다 라는 마인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 시인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윤동주 시인이라고 제가 꼬박꼬박 부르자면 너무 주인공이라서 많이 등장하는 데다가 꼬마 동주 시절도 함께 포함되어 있으니까 굳이 계속해서 시인 윤동주 시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편의상 그냥 윤동주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들어갈게요. 그리하여 윤동주는 이라고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있어봐요. 이 윤동주의 시적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윤동주 시인의 고향이자 시에 종종 언급이 되기도 하는 지역인 북간도에서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죠? 자, 이 북간도의 명동촌에서 윤동주 시인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 명동촌이라는 곳이 조금 특이한 과정을 통해서 마을이 된 케이스예요. 근데 이 마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서 중국 좀 찍고 갈게요. 참, 만주족의 나라인 청나라가 한족의 나라인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을 통일한 이후 만주는 신성 불가침의 성역인 특수지역이 됩니다. 청나라는 만주가 청태조의 발상지라고 해서 만주족 이외의 타 민족은 만주에 들어가는 것을 금하는 봉금책이라는 걸 썼고, 우리나라 역시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서 만주에 들어가면 월강죄라고 해서 강을 넘은 죄로 사형까지 시키곤 했습니다. 자, 그러나 농민들은 척박한 토지와 기근에 시달려서 목숨을 걸고 도둑 농사를 지으러 강을 건넜고, 그곳은 목숨을 걸 만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자, 얼마나 비옥했는지, 그러니까 숲풀이 이렇게 막 있잖아요. 여기를 땅을 농사를 짓진 않았어. 그냥 다 방치를 해뒀단 말이야. 신성 불가침의 지역이야. 그러니까 방치를 해뒀어. 숲풀이 엄청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숲풀에다가 싹 다 불을 질러요. 그래서 밭을 만든 다음에 씨를 막 뿌려. 또 씨를 뿌리고 물을 안 줘도 돼. 그냥 이렇게 관리를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씨만 뿌리면 쑥쑥 자라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그냥 가서 수확만 하면 돼. 완전 농사 짓기에는 노른자 중에 노른자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만강 안에 있는 사이섬인 간도에 가겠다라면서 암호를 대고 강을 건넜고, 이후 압록강 이북을 서간도, 두만강 이북을 북간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청나라가 쇠퇴하면서 봉금령이 폐지되고 월강죄 역시 이제 의미가 없어지게 된 거죠. 이러한 북간도에 1899년 141명의 이민단이 일제히 고향을 떠나서 두만강을 건너오며 그곳에 명동촌이 갑자기 빡 하고 생겨버린 겁니다.
보통은 물 좋고 산 좋은데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면서 야 저기가 살기가 좋다더라 하면서 점점 모여서 이게 사람이 부락이 되고 마을이 되고 이제 도시가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한꺼번에 몰려와서 딱 여기가 명동이야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긴 지역인 명동은 독자성을 가지고 발전을 했는데 그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부드러운 말씨입니다. 이 명동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다 한꺼번에 이주를 해왔고 그 안에서 결혼을 하고 사돈이 맺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누구를 만나든 다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아유 안녕하세요.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사돈의 팔촌 정도는 되시겠죠. 우리는 뭔가 혈족이죠. 그렇죠. 아유 안녕히 가세요. 뭔가 나이 많은 사람 보면 다 인사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거의 남쪽에 있는 양반들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예의가 바르고 지극한 말씨를 썼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이랑 소를 합쳐서 마소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명동 사람들은 이게 마도 아니고 뭐도 아닌 그 중간 발음을 구사를 한대요. 그리고 찬송가를 찬숑가라고 했는데 이 말소리가 아주 아름답고 부드러웠다고 합니다. 이게 최초의 옛날 우리 발음을 그대로 썼던 거예요. 자, 이러한 언어적 배경을 가지고 윤동주의 아름다운 시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배경은 여기까지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멀리 돌아왔어요. 자, 1917년 12월 30일 생인 그는 만주 북간도 명동촌 일대에서 태어났습니다. 기독교 장로이자 소학교 교사인 아버지 윤영석과 어머니 김용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이 부부가 원래 1910년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딸을 낳았어. 근데 이 아이가 금방 죽었던 거야. 근데 이후에 계속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결혼한 지 8년 만에 낳게 된 아들이 바로 윤동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뻤겠어요. 아니 8년 만에 얻은 아들인데 이 심지어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쁨을 담아서 아명을 지어줍니다. 아명은 해처럼 빛나라 라는 뜻으로 해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뭔가 아버지가 감수성 이런 게 좀 이제 풍부하셨나 봐요. 뒤이어 태어나는 다른 자식들에게도 해, 달, 별 요거를 차례대로 붙여서 윤동주 동생 일주에게는 달환, 갓난아기 때 죽었던 동생에게는 별환이라는 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아마 이 윤동주의 시적 감성이 아버지한테서 어느 정도 좀 물려받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윤동주 시인이 영향을 받았던 것 중에 또 하나가 1912년 결성된 북간도 최초 한인자치단체인 간민회의 회장을 역임했던 외삼촌 김약연의 영향으로 민족의식에도 이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집안이 기독교, 거기다가 아버지의 갬수성, 민족주의가 이렇게 막 버무려져서 뭔가 풍요롭게 자랐던 윤동주는 1925년 만 8세의 나이로 명동소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윤동주가 학교 다닐 때 상당히 유순하고 눈물이 많은 아이였다고 해요. 얼마나 눈물이 많았냐면 친구가 조금 싫은 소리를 하거나 누가 조금만 자기를 꾸짖는다 싶으면 바로 눈물이 뚝뚝 흘러. 거기다 심지어 선생님이랑 그렇게 일어서서 문답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조금이라도 대답이 막히면 벌써 막 글썽글썽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러한 이 윤동주의 옆에 한범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정말 말 잘하고 되게 엉뚱한 친구였어요. 네, 한범이라는 친구가 상당히 뭔가 대장군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훗날 이 명동소학교가 인민학교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될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했던 한범의 나이가 당시 12살이었다고 합니다. 이 한범이라는 아이는 곧 이름이 바뀌어요. 뭘로? 송몽규로.
그래서 나중에 독립운동의 친구들을 주도해 앞장서게 됩니다. 이 송몽규는 윤동주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관계냐면 송몽규는 윤동주의 아버지 윤영석의 누이 동생인 윤신영의 장남입니다. 그리고 윤동주랑 같은 해인 1917년 9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송몽규는 3달 차이로 윤동주의 고종사촌 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달 차이로 잇따라 태어난 이 아이 둘은 대부분의 학창시절을 계속해서 같이 보내고 거의 평생을 동반자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같이 유학하고 같은 학교 다니고 같은 도시에서 같은 사건으로 체포가 돼서 같이 복역을 하고 이제 같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송몽규라는 친구와 함께하고 나중에 또 다른 함께한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보기에 가장 훤칠한 친구였대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나중에 밝혀지지 않은 윤동주 시인의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며 목사님인 문익환입니다. 어쨌든 이들이 들어간 이 학교인 명동소학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이 많아요. 이곳이 일본인이 딱 간도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토벌 대상으로 삼았을 정도로 그 있죠. 독립운동하는 불령선인이라고 하죠. 불령선인단의 소굴로 익히 알려진 항일 분위기의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교에서 기본 교육을 받고 윤동주는 14살에 소학교를 졸업한 뒤 중국인 소학교에 6학년에 편입을 하게 됩니다. 심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학교였는데 1년을 다녀요. 여기 1년 동안 다니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스포가 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을 그 별 해는 밤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라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 이국 소녀들의 이름이 바로 여기 나오는 중국 소녀들 이름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잠시 중국 학교를 다닌 윤동주는 1932년 16살 때부터 아명인 해환 대신 윤동주로 쓰기 시작했으며 명동촌을 떠나서 용정시로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은진중학교에 다니게 돼요. 근데 이때부터 윤동주 집안에 대격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 윤동주 시인이라고 하면 뭔가 독립운동, 배고프게 육첩방, 되게 불쌍하게 막 실험당하다가 죽은 이런 이미지잖아. 근데 윤동주 시인이 상당히 집이 잘 살았어요. 어렸을 때. 할아버지 때 넘어왔는데 이 할아버지가 농부로서 성공을 해서 정말 부자로 살았어요. 막 기와집에 살았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농부로서 성공을 해서 정말 잘 살았다 보니까 다른 가족들이 이 노동에 준하는 다른 일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윤동주의 아버지 역시 윤영석이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자 한 거지. 도시에 인쇄소를 하나 차려서 문화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우리 아들이랑 함께 이제 문화 사업을 딱 시작을 해가지고 인쇄소를 딱 하면 돈이 막 걸리고 이제 우리 아들 이제 뒷바라지를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업이 실패하게 됩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그럴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또 모아가지고 포목점을 경영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실패를 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실패는 없다. 역시 우리 집은 뭔가 농업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양계업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또 실패했어요.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고 이 명동에 기와집을 놔두고 당시 이때부터 윤동주의 집에 얹혀 살면서 은진중학교에 함께 다니던 송몽규를 포함해서 8명의 식구가 20평짜리 집에 궁색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윤동주는 이러한 집안 상황에 굴하지 않고 학교에서 직접 재봉틀로 막 바지를 나팔바지로 만든다든지 이 함께하던 축구부원들의 유니폼에 넘버를 달아준다든지 옹변 대회에서 상을 탄다든지 하면서 되게 활발하게 지냈고 중학교 1, 2학년 때 동시와 동요에 상당히 심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윤동주의 시들을 보면 동시가
상당히 많아요. 동시에 꽤 오래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굳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윤동주는 상당히 패션 센스도 있었고 손재주도 있었어. 이 윤동주 시인의 어머니인 김용이라는 분이 상당히 손재주가 있어서 이 명동촌이 약간 고립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결혼을 하는 처녀들이 전부 다 이 윤동주 시인의 어머니한테 옷을 받고 싶어 했대요. 정말 손재주가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집에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막 품삯으로 이렇게 일을 굳이 안 해도 되지만 그냥 만들어주는, 이제 처녀들이 입고 싶어 하니까 만들어주는 그 정도의 손재주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감성과 어머니의 손재주를 다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윤동주 시인이 직접 쓴 시를 보면 아시겠지만 글씨체도 되게 상당히 예뻐요. 정갈하고. 자, 그리고 손재주도 있고 축구부 활동도 열심히 했으며 문학과 관련한 활동도 꾸준히 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천진난만한 학창 생활도 잠시 이제 3학년쯤 되니까 학생들이 슬슬 이제 진로를 정하고 부류가 나뉘게 됩니다. 송몽규처럼 독립운동에 투신할 생각인 학생들과 상급학교로 진학할 학생들로 점점 갈려요. 당시는 이 중학교가 3학년이 끝나면 바로 4학년이 시작이 되고 4학년이 되면 이제 5학년으로 넘어갈 준비를 다 마쳤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미리 준비를 다 해놔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윤동주와 친구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일단 딱 보이죠? 송몽규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익환 목사는 평양의 숭실중학교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갈린 거죠. 송몽규는 독립운동, 문익환은 공부. 자, 근데 윤동주는 숭실중학교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집안의 어른들이 허락을 하지 않아서 좌절이 되었고 되게 설득을 해서 1년 뒤에 편입시험을 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낙제를 해요. 그러자 친구인 문익환이 한 학년 선배가 되는 겁니다. 자기는 1년 꿇고 들어가는 거니까. 자, 아마 이러한 상황이 이 당시 윤동주의 시를 가장 크게 관통하는 부끄러움의 정서를 드러나게 했을 거예요. 설마 수포자라고 하시는데 윤동주 시인이 수학을 진짜 잘했어요. 그 거의 탑급으로 잘했던 게 수학이랑 수학 중에서도 또 기하학을 되게 잘했어. 수학, 기하학, 영어, 조선어 이런 거를 이제 다 잘했어요. 제일 못했던 건 이제 일본어. 이거는 뭐 이렇게 학교 성적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부끄러웠단 말이야. 1년을 꿇어서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랑 늘 함께 했잖아요. 송몽규는 말할 필요도 없어. 거의 그냥 같은 집에서 태어나다시피 했던 거고 문익환 역시 소학교에서부터 함께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같이 하던 친구들이 갈리기 시작한 거야. 진로가 갈리고. 근데 그러다가 자기가 학문을 선택했는데 다른 친구한테 밀렸어. 선배님이 된 거야. 그래서 요때 원래는 문익환 목사의 이야기에 따르면 함께 수학하던 친구들 중에 원래 문익환은 윤동주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고 윤동주는 송몽규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익환이 결국 윤동주의 선배가 됐고 사촌이자 늘 붙어다니던 친구 송몽규는 윤동주보다 매사 한 발 앞서 나가니까 윤동주가 송몽규에게 대기는 만성이다 이런 말을 종종 하곤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는 크게 될 건데 내가 지금 너보다는 살짝 뒤처진 게 사실이야 라는 이야기죠. 이 함께 자란 친구들 모두가 자신을 앞질러가는 걸 보면서 윤동주는 인생에서 첫 실패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수치심,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한 일화가 바로 이 윤동주 시인이 모자를 바꿔 쓴 일이에요. 제일 왼쪽에 있는 분 누구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밝혀지지 않았어. 누군지 몰라. 그냥 안 밝혀졌어요. 누군지 모르고 이제 서 있는 사람 중에 중간에 있는 사람이 바로 문익환 목사. 여기 끝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윤동주, 요 중간에 계시는 분이 이영헌 교수일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친구들끼리 숭실중학교로 편입한 친구 4명이 모여서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이때 윤동주가 문익환과 모자를 바꿔 쓰자고 요청을 했어요. 당시 모자는 그냥 파는 모자를 다 사서 쓴 게 아니라 머리 둘레를 재서 주문 제작을 하는 형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각자 모자가 따로 있었던 거야. 나만의 모자가. 그러니까 학생들마다 모자 모양이 조금씩 달랐다? 근데 윤동주의 모자가 살짝 한쪽이 우그러진 듯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자세히 확대를 해드리자면 보이세요? 요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저 안경 끼신 분 모자 보면 살짝 우그러졌잖아요. 정말 살짝 티도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살짝 우그러진 게 보이잖아. 저거야. 저게 싫었던 거야. 둘이 지금 모자를 바꿔 쓴 상황이에요. 이 윤동주 시인은 자기 그 우그러진 모자를 정말 너무너무 싫어하면서 반듯하게 만들어진 문익환의 모자를 탐내 모자를 바꿔 찍자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하여 문익환은 호떡 사주면 모자 바꿔 써줄게 라고 제안을 했고, 윤동주는 호떡을 실컷 사준 다음에 반듯한 모자를 쓰고 사진을 찍게 되었다는 일화예요. 자, 여기서도 보이듯 윤동주는 자신이 삐뚤어지고 우그러진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뭔가 반듯하고 흠 없는 모습에 갈망을 품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맨날 완벽하고 흠 없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던 그가 처음으로 친구들한테 뒤처지면서 실패를 맛봤으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자, 이 모자 사건은 그의 성격을 상당히 잘 보여주는 일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완벽주의죠. 그러니까 나중에 시에도 나오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어떻게 인간이 털어서 먼지 한 톨 안 나오는 인간이 없는데 하늘을 우러러 어떻게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겠어요. 자, 이렇게 윤동주는 숭실학교로 진학을 했으나 얼마 뒤에 윤동주는 이렇게 힘들게 들어간 숭실학교를 자퇴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신사참배 문제였어요. 자, 조선총독부는 1925년 서울 남산에 조선신사를 건축을 해서 국민정신총동원이라면서 조선인 전체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이에 숭실학교와 숭의학교는 끝까지 교장직의 사면도 불사하며 명령에 불응하겠다라고 하며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이때 평남도지사가 숭실학교 교장 인가를 취소해버렸고 다른 교수가 취임을 해요. 근데 이러면서 학생들이 새학기가 딱 시작되잖아요. 새학기 시작부터 등교를 거부하면서 전교적인 소요사태를 벌입니다. 1935년 당시 일왕 히로히토가 둘째 아들을 낳았다면서 전 학생이 모란봉 산정에 있는 신궁에 올라가서 등불 참배를 하게 했어요. 근데 여기로 올라가려 그러면 정말 가파른 돌계단을 한참을 올라가야 됐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막 힘들게 막 낑낑거리면서 막 돌계단을 막 올라가는데 중간쯤에 올라갔을 때 당시 5학년이었던 학생장이 갑자기 제자리에서 뒤로 돌아! 하더니 고함을 딱 치니까 학생들이 순식간에 반대로 탁 돌아서서 와! 이러고 돌계단을 우르르 뛰어내려간 거야. 지금 다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교장이 사면이 됩니다. 자, 그러자 학생들은 사면당한 교장에 대한 애정도 있었겠지만 일제히 이 부당한 압박과 행포에 대한 저항을 시작했고 곧 교장을 내놔라! 라면서 데모를 하게 된 겁니다. 이에 일본 경찰은 기마경찰 있죠. 여기 말 타고 오는 기마경찰까지 출동을 해서 학교로 와서 학생들을 위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칼 막 들고서 말 타고 와서 너네들 다 죽고 싶지 않으면 신사참배해! 이러는 거지. 너네들 조용히 공부나 해! 이러는데 당시 혈기 넘치는 학생들이어서 그랬는지 수적으로 우세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이러고서 막 달려들어서 육탄전을 벌여요. 경찰이랑, 칼 든 경찰이랑. 그 결과 어떻게 됐겠어요? 경찰인데요. 경찰도 사람이잖아. 옷이랑 모자를 싹 다 벗겨갖고 바닥에 막 내팽겨치고 칼 이렇게 막 뽑아들며 칼 뺏어가지고 막 부러뜨리고, 쪽수가 이게 안 돼. 이게 뭐가 됐든 쪽수가 무시할 수가 없어. 자, 그리고 이때 몇몇 학생들은 그냥 단순히 등교 거부해서 끝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퇴를 감행하기도 했는데, 바로 윤동주와 문희환이 그들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윤동주랑 문희환이 자퇴를 하고 나서 숭실학교는 2년 뒤인 1938년 3월 19일에 차라리 폐교하겠다라면서 숭실학교, 숭실전문, 숭의여학교와 함께 폐교를 합니다. 이를 삼숭폐교라고 불러요. 자, 어쨌든 이렇게 숭실중학교를 자퇴를 하고 이 윤동주와 문희환은 광명학원에 다시 편입을 하게 되는데, 이 학원이 정말 최악이에요. 한국인의 황국화를 위해서 일본인 선생들이 정말 눈이 돌아서 학생들을 만주 육군사관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그런 학원이었어요. 만주 군관학교는 만주국 육군사관학교로 만군사관학교라고도 불리는데, 이 학교를 나오면 만군 장교가 돼요. 그러니까 군인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 만군은 일제 대륙 침략 도구였는데, 이곳 역시 모든 과목을 다 일본어로만 강의를 했어요. 윤동주는 이곳에서 뭐 수학, 기하, 영어, 조선어 등등 과목의 점수가 대체로 다 높은 반면 일본어 성적이 바닥을 칩니다. 싫었던 건지 반항을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본어 성적이 좀 바닥을 쳤어요. 근데 일본어를 못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이때 광명학원을 다니면서 윤동주가 지은 시가 있어요. 이런 날이라는 시인데요. 요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날, 사이좋은 정문의 두 돌기둥 끝에서 오색기와 태양기가 춤을 추는 날, 그물 그은 지역의 아이들이 즐거워하다. 아이들에게 하루의 건조한 학과로 해맑은 권태가 깃들고 모순, 두자를 이해치 못하도록 머리가 단순하였구나. 이런 날에는 잃어버린, 완고하던 형을 부르고 싶다. 그러니까 이 사이좋은 정문의 두 돌기둥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 광명학원의 기둥이에요. 정문 기둥. 근데 그 돌기둥 끝에 만주 제국의 국기인 오색기랑 일본 제국의 국기인 태양기가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략자들은 춤을 추고 이들이 금을 그어놓은, 무슨 뜻이겠어, 이제 침략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들 맘대로 금을 그어놓은 지역의 아이들은 역설적으로 되게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나라를 침략해서 맘대로 금을 그어놨는데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는 이 아이들을 두고 모순, 두자를 이해하지 못해 머리가 단순하다라고 탄식을 하면서 잃어버린, 완고하던 형을 부르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도 결국 근데 윤동주의 수치심인 거예요. 다른 아이들한테 너네들 부끄러운 줄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신사참배를 시키는 숭실중학교를 자퇴를 하고 나와서 스스로 들어온 학교가 오히려 뭔가 더 일본에 충성하는 학교였다는 게 모순이고, 이에 고뇌하는 자기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잃어버린 형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아마 송몽규가 아닌가 합니다. 불의에 참지 않고 뭔가 자기 신념대로 행동을 하던 송몽규가 그리워서 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여러분들 마음이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광명학원에 재학하던 시절 윤동주는 9개월 동안 시를 12편, 동시를 16편을 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학교를 열심히 다니던 중에 1937년 노구교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북경 서남쪽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 노구교 근처에 주둔해 있던 일본군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중국 대륙이 전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중일 전쟁이 빵하고 발발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윤동주가 큰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에 반해서 문학의 길로 가려고 했던 거, 그리고 상급학교 진학이 목표였던 것, 그게 두 개예요. 윤동주는 백석 시인의 시집을 정말 되게 좋아했어요. 백석 시인을 되게 좋아했는데 나중에 시집을 구할 수가 없게 되니까 손수 학교 도서관에 가서 이거를 다 베껴서 필사본을 하나하나 만든 거야. 그리고 구할 수 있는 책은 다 구해서 사모았는데 책을 얼마나 많이 샀는지 책 사다가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겨울이 돼서 이제 춥잖아. 그러면은 교복을 바꾸는 게 아니라 교복에다가 안감을 대요. 양복점에 가면은 안감을 대줘요. 근데 그 안감 댈 돈을 받아가지고 책을 산 거야. 그리고 자기는 이제 덜덜덜 떤 거지. 진짜 윤동주 시인이 열정이 되게 대단했는데 의사가 되라는 아버지의 뜻 역시 상당히 강경했어요. 아버지는 한바탕 실패를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을 배워야 된다는 거야. 기술. 문학 해봐야 기껏 해봐 그거 잘 나가도 어차피 신문기자밖에 될 수가 없는 거고 그거 해봐야 얼마나 벌어먹고 살겠냐 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막 하지 말라고 물사발 막 집어 던지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자, 그래서 윤동주는 아버지가 물사발을 집어던지니까 몇 개월에 걸쳐서 아버지가 퇴근하기 전이 되잖아? 그럼 집 밖에 나가서 산이든 들이든 강가든 막 돌아다니면서 밤이 돼서야 집에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아버지 얼굴을 아예 안 보려고 했던 거지. 그러고는 이제 나중에 또 아빠가 막 강요를 하니까 죽어도 나는 의대를 못 간다. 그러고서 며칠씩 밥을 굶었대요. 정말 둘 다 의지랑 성격이 보통이 아니죠.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아버지랑 윤동주 중에 누가 이겼을까요? 이 보통이 아닌 성격들이 둘이 싸워서 누가 이겼을까요? 정답은